연예인에 대한 마녀사냥,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공익을 위한 폭로인가요? 박나래 마녀사냥, 죽어야 끝나는 잔혹극에 대해서 이제는 폭로범죄를 처벌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의 예고편, 우리 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초보루인 것입니다. 박나래 씨를 향한 여론의 법정에는 이 원칙이 존재합니까? 법의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증되지 않은 폭로와 무차별적인 것이죠. 비난만으로 이미 한 개인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고 최진실, 저 정말 그 최진실 좋아했습니다. 이성균 영화배우 같은 거성들을 그들의 가족들이 얻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단 하나의 치명적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본질과는 무관한 사생활 폭로. 재미있나요 이게?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죄열한 비난,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비웃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억측, 사생활 보호가 아닌 무차별적인 폭로, 그들의 숨통을 죄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도려내는 그 익숙하고도 잔인한 칼춤이 지금 박나래라는 한 개인을 향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법정에서 가려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당한 비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한 명의 희생자를 기다리는 집단적인 광기입니까? 우리는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렇게 잊을 수는 없죠. 그냥 망각인 것이죠. 지금 박나래 씨를 향한 비판의 화살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 해괴한 인성 검증으로 튀고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논리는 국민 MC 유재석 씨와 개그맨 조세호 씨의 결혼식 참석 여부입니다. 축하해줘야 할 경조사마저 누군가를 난도질하는 그냥 희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정말 소중하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했던 경험 한두 번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이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비판의 척도에 칼날을 맞아야 되는 것일까요?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도저히 조율할 수 없는 생업의 문제, 스케줄, 그런 사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미안해했던 그 기억들이 과연 누군가에게 이토록 비참하게 인격살인을 당할 일이었습니까? 박나래 씨도 인간입니다. 연예이기 이전에 그들도 감정이 있고 사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스케줄이나 개인 사정은 철저히 무시한 채 안 갔으니 의리가 없다, 평소 행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난조질하고 있습니다. 그저 몹쓸 사람으로 낙인 찍기 위해 식장 하객 명단을 뒤지며 검찰 수사하듯 몰아세운 이 기괴한 풍경,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 도끼 어린 시선은 십수년을 가족처럼 지내온 장도연, 양세형, 기안 84 등 절친한 동료들에게까지 뻗칩니다. 과거 방송에서 예능적인 재미를 위해서 주고받았던 농담, 설정상의 리액션 하나하나를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사실은 사이가 안 좋다더라, 박나래가 기한을 이용했다, 가짜 뉴스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가장 힘들 때 의지해야 할 주변 인맥을 강제로 끊어놓아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말려 죽이려는 악의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을 노린 것이 폭로 범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잔혹한 인맥사냥의 정점은 박나래 씨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김지민, 김준호 커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박나래 논란의 가장 큰 2차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중은 박나래와 어울리는 김지민도 똑같은 사람이다, 끼리끼리 유상종이라는 저열한 논리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지민 씨의 개인 SNS에 찾아가 박나래와 손절하라고 강박을 주거나 그런 친구들은 여자친구와 결혼해도 되겠느냐 라는 식의 무리한 훈수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이 힘들 때 같은 연예인이 독려해주고 힘이 돼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느 연예인도 나서서 어깨를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신중하게 앞날을 준비하여 예쁘게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을 받아야 할 미래에 죄를 뿌리는 행위, 이것이 정당한 비판입니까? 한 사람의 논란을 주변인들의 동반불락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이 광기는 과거 김석원 씨, 정말 어린 친구였죠. 논란 때 주변인들의 삶까지 초토화했던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먹잇감으로 삼아 연좌제를 적용하는 행태는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인 것입니다. 공동 범죄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했던 스타들이 왜 그렇게 무너져야 했는지,
그들의 가족들이 왜 풍비박산 나야 했는지 우리는 그 비극의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또 타인의 고통을 유의로 즐기며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의의 가면을 쓴 약탈자, 그 추악한 거래의 소막은 바로 폭로 범죄자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공익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전직 매니저는 왜 이토록 잔인한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에 대한 시도가 보입니다. 협박인 것이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제보에 따르면 그는 폭로를 시작하기 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수억 원대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법상 보장되는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한참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정말 상상 초월하는 부분이죠. 사실상 박나래 씨의 사생활을 인질로 잡고 입을 닫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몸값 협상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익제보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을 볼모로 한 정말 개인정보를 지켜줘야 할 그들이 현대판 인질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무리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추진하려던 특정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종용하거나 박나래 씨의 연예계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인 사업 이권을 보장해달라는 압박까지 덧붙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인생을 제물로 삼은 기존에 많이 반복되어 왔던 그러한 기생적 약탈자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사법기관이 반드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핵심 대목입니다. 이것은 기획된 폭로이고 배신의 수익화이며 그리고 법망을 비웃는 원격 마녀 사정인 것.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시작된 보복의 방식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을 끝장내버리겠다 라는 식의 비겁한 협박이 어떻게 대중에게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적극적 동조를 이끌어내는 정의로 둔갑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중은 도구가 아닙니다. 조금은 더 구조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연예인과 매니저는 가족보다 더 내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특수 신뢰 관계입니다. 그 신뢰를 배신의 자본으로 삼아서 사생활을 무차별 폭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이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명백한 범법 행위인 것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팔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어떻게 정의의 사도로 공익이라는 말은 절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잔인한 폭로의 배경에 사주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 의혹이 우리를 더욱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1월 14일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폭로의 당사자인 전직 매니저는 괴롭힘은 없었다. 갑질 폭로는 변호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는 이게 정말인가요?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개인의 인생과 가족의 삶을 풍비박산내놓고 정작 본인은 미국으로 도피한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에게 치밀하게 설계된 기획 폭로였다는 뜻이죠. 도피인지 여행인지 알 수는 없으나 폭로 직후 미국으로 떠나 법적 책임과 비난의 화살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원격으로 SNS로 사뭇 소름 끼치도록 비겁한 뜻입니다. 한국의 법망을 비웃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를 조종한 검은손 그리고 그에 놀아난 대중의 평가 광기죠.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요? 공익입니까? 오직 돈과 악의에 기반한 수익형 보복 범죄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의로운 외침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약점을 기생해 사익을 취하려는 약탈자와 그 배우의 악의적인 학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녀 사냥을 멈추고 사법의 칼날이 이 기획폭로 범죄의 배우를 향해 엄중히 춤을 추어야 할 차례입니다. 법은 계약서의 의무를 떠나 신뢰를 배신하고 가족의 삶까지 파괴한 이 천박한 경제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법조인에 대한 단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범죄를 설계한 설계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악의 근원을 마주합니다. 바로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거짓 폭로를 사주하고 인격 살인을 기획했다는 의혹입니다. 변호사가 법의 정의를 수호하는 대신 폭로 비즈니스의 설계자가 되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켰다면 이는 사법체계 자체를 위린한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가족의 일상까지 파괴하도록 조종한 부정한 법조인은 변호사협회 민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사법부와 변호사협회는 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여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땅에 떨어진 법치주의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보다 앞선 도덕과 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규 수정과 강력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격 살인자들을 방치할 것입니까? 이제는 법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폭로를 일삼는 이들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만약 매니저 계약서에 비밀유지 협약 조항이 누락되었다면 사생활을 마음껏 폭로해도 되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연예인과 매니저의 관계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을 공유하는 고도의 신뢰 관계인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문구를 넘어 우리 법조계가 인정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업무상 비밀염수 의무의 핵심인 것입니다. 계약서에 글자 몇 자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한 가족을 풍비박산내는 폭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지요. 법은 계약서의 빈틈을 메우고 사회적 정의를 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비밀유지의 포괄적 형사처벌화 및 즉각적인 구속수사. 최근 박나래 씨를 향해 터져나온 차 안에서 남성과 무엇을 했다. 19금, 눈식의 저열한 19금 폭로를 보십시오. 이것이 정당한 비판입니까? 이는 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짓밟는 반인륜적인 처사입니다. 추악한 범죄입니다.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연예계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생활 혹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상 비밀 누설죄와 명예훼손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파렴치한 폭로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뢰를 배신하고 인격을 살해한 대가는 반드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분입니다.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공익성이 없는 사생활 폭로로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했을 경우에 가해자가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수준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비용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외 도피 폭로자 수익 몰수 및 강제 송환 부분입니다. 폭로하고 미국으로 도망가면 끝입니까? 방통위인 도대체 뭐합니까? 외교부와 협조하여 해외 거주 폭로 유튜버들의 채널 수익을 즉각 동결하고 범죄인 인도에 준하는 강제 송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망을 비웃으며 원격으로 타인의 인생을 난도질하는 난도질입니다. 수익형 범죄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폭로가 정의로 둔갑하는 이 기만적인 상황을 멈추기 위해 해외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가해자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정도의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 사건입니다. 2012년 미국의 가십 매체 고커는 헐크 호건의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커 측은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판결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고커 측에 약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현재 1,800억 정도가 되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한 인간의 내밀한 사생활을 수익 모델로 삼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결국 이 거대 매체는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선고를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인간의 인생과 가족의 삶을 파괴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진정한 정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법도 이제는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생활 폭로를 돈벌이로 삼는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보다 수십 배 무거운 경제적, 형사적 처벌을 물어야 할 상황이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광고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광고주들이 있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 분명히 굉장히 크죠. 하지만 기업은 대중보다 더 차갑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은 기업의 계약서 의회에서도 작동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기도 전에 폭력을 하나에 서둘러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연예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폭로 범죄자와 광고주가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연예인이 아니라
거짓 사주로 논란을 만든 폭로 범죄자와 그 배우 세액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마땅합니다. 진정한 기업 인류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급한 손절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이며 결국 기업 또한 마녀 사냥의 공범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착한 연예인은 없습니다. 착한 연예인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고 지식의 성벽으로 약탈자들을 스스로 잠재워할 때입니다. 오직 한 우물만 파며 대중에게 웃음을 주느라 세상 물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연예인의 순수함은 가장 잔인한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는 박송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생을 바친 결실이 가장 가까운 이들에 의해 돈벌이 도구로 전락하는 참혹한 현실도 목격했습니다. 연예인이 법률과 회계를 모르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분야가 다른 것뿐이지만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는 그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예인 스스로도 자기 방어적 학습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위대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연예인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던 관행에 맞서 직접 법리를 공부하고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꾼 가수 서태지, 아티스트 리터러시, 본인의 권리를 위해 계약서, 자구 하나하나를 직접 챙겼던 그의 행보는 오늘날 후배들이 누리는 권익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가스라이팅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정산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학습해 이승기 방지법에 단초를 마련한 가수 이승기 씨의 사례는 무지가 약점이 되는 시대에 지식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증명합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 김혜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녀는 유년 시절부터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복되는 막대한 금전사고로 인해 평생 일군 자산을 쏘아보아야 했고 결국 2012년경 어머니와 관계를 단절하는 뼈아픈 결단을 내렸습니다.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후 2019년 소위 비투 논란이 터졌을 때도 그녀는 이미 법적 독립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당당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정서적 약탈로부터 자신을 법적으로 분리해낸 자기 방어적 자각의 승리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통째로 맡기지 않겠다는 자기 방어적 자각을 실천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판권을 되찾기 위해 계약 구조를 공부하고 전 곡을 재녹음하여 거대 자본에 맞선 사례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예인들이 요구하는 교육은 춤과 노래만이 아닙니다. 문체부나 유관단체가 주관하는 법률 세무 리터러시 교육이 정규화되어야 하며 미국이 후건법, 아역스타의 수익을 보호하듯 우리도 성인 연예인이 주변인의 약탈로부터 자신을 지킬 제도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속사와 별개로 작동하는 법률적, 독립적 법률 에이전트를 두고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연예인이 똑똑해질 때 부정한 법조인의 사주나 메이저의 협박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식은 결코 연예인을 거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그들의 예술을 끝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아티스트의 자각과 사회적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일 때 비로소 박나래 씨와 같은 피해자를 막는 건강한 연예 생태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진실을 사랑했고 이성균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김소론을 아꼈습니다. 저 또한 그들의 팬으로서 그들을 읽고 난 뒤에 비통함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의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악어의 눈물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상황조차 비참하게 난도질은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박나래 씨를 맹목적으로 변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처벌받게 하십시오. 하지만 한 인간의 인격을 도려내고 그 가족까지 사지넘는 이 잔혹한 마녀사냥은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이제 법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은 이제 힘없는 개인이나 공격받기 쉬운 공인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제물삼아 돈을 벌고 도망치는 사생활 폭로 범죄자들의 또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들의 목을 향해야 합니다. 타인의 삶을 파괴한 자는 자신의 삶 역시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할 때인 것입니다. 법의 칼날이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가해자의 심장을 향하기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